양극재 기업들의 멀티플이 높은 게 바인딩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돼도 고객사에서 그 계약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 마진이 유지가 되면 이익이 그렇게 나오니까. 은호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회사들을 보셨잖아요.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과거랑 막 연동해서 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연동해서 보다 보면 이런 패턴이 좀 보일 것 같은데. 네, 미리 준비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리 미래를 준비하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회사도 있나요? 재무 구조가 일단 좀 좋아야 돼요. 현재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생겨요. 현금이 좀 있어야 뭐라도 준비를 하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 빠듯하면 미래를 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좀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재무 구조가 좀 좋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맥센스한데 예.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주커버그조차도 메타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올인을 했지만 네.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가 다 좋은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라 예,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확률이 좀 높아야겠죠. 예, 확률? 준비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 패턴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과거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거에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자꾸 FNF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어쨌든 예.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그 뭐 전혀 뭐 매수 매도랑 상관없이 네.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네, 네, 주가에서는 뭐 전혀 저도 네. 잘 모르겠고 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MCM이 이제 중국에서 한번 대박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MCM이 대박을 쳤는데 JST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NBA 브랜드를 갖고 나갔던 이제 한세 MK도 별로 잘 재미를 못 봤죠. MLB는 또 성공을 했고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류가 중국에 진출했던 시절을 보면 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있었는데 그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예시로 들었을 땐 차이가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꽂혀야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이 꽂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국내에서 볼 수가 있죠.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했는지 판단의 여부는 중국 사람이 꽂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면세점에서 가면 그들이 얼마나 사는지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면세점에 자주 간다는 말씀을 하셨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의류 쪽에서 가장 좀 그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게 나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전혀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중국에 나가면 그냥 원 오브 댐이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꽂히는 뭐 방정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에 꽂힐지 몰라, 사실. 그러니까 그 꽂히는 방정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없죠. 난 그런 게 있길 바랬는데. 그건 나중에 다 나오는 설명일 뿐이죠. 뭐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네. 근데 뭐 MLB가 무슨 로컬라이제이션? 그런 거 아니고. 그죠. 뭐 브랜드부터가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 한국에서 만든 거 뿐인데. MCM이 로컬라이제이션 아니거든요. 그냥 독일 거 M&A 해갖고 그죠. 왔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꽂힌 거를 확인하고 그게 나간다 그러면은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냥 국내에서 대박을 쳐갖고 중국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봐야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과거에 잘 된 회사와 안 된 회사를 분석하니까 국내에서 잘 돼도 해외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백화점도 한번 돌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예전에 뭐 좀 실패한 투자 사례이긴 한데 뭐 의류 회사 이제 뭐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멀티플도 낮고 하니까 그때는 중국 가기가 쉬웠죠. 그래서 뭐 상해 백화점 다 돌고 뭐 항저우도 뭐 가보고 뭐 몰도 가보면은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브랜드, 너무 잘 되는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 나가면 정말 중국에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국제적인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막 섞여가지고 막 또 의류가 워낙 그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딱 보면은 그 브랜드 간판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매장 사이즈를 봐도 이게 보면은 좀 답이 나오죠,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했을 때와 막상 가서 봤을 때의 상황이 괴리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실패를 한번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했던 얘기들만 믿고 투자했다가 중국에 잘 안 됐죠. 근데 매장도 많이 진출했거든요. 결국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좀 후들리더라고요. 매장은 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가서 봤는데 너무 작은 매장이고. 매출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중국어 하는 친구도 대동에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거든요. 가서 얘기 사람이 없어. 그 넓은데.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제 근데 뭐 한 개만 팔아도 매출이 매출은 나오니까. 근데 뭐 가서 이제 친구한테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주말 같은 때는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뭐 어쨌든 뭐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잘 안 됐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중국 의류 뭐 이렇게 방문 면세점 이러니까 약간 또 거리가 있어서 K-팝 쪽에서 잘 되는 회사의 특징을 방금 의류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 K-팝 그 걸그룹들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쪽 취향이 응원하는 마음. 네, 응원하는 마음. 네. 근데 삼촌팬. 삼촌팬, 그렇죠. 네.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JYP가 한번 그 트와이스로 시가총액을 1조를 넘었다가 잠깐 좀 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있지 나오고 뭐 이제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제 뭐 갓세븐, 스트레이키즈 그때 막 시작되고 이럴 때였죠. 이제 그때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한참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2만 한 3, 4천 원, 뭐 4, 5천 원 이랬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밑으로 떨어졌을 때죠. 한 8천억 정도? 예. 근데 그때 JYP에서 그 니주, 그러니까 일본 멤버들, 그 니주 이제 오디션을 했단 말이죠. 오디션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 유튜브에 계속 공개가 됐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 있지에 꽂히기도 했었지만 이제 니주를 계속 봤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일반인 일본인이었고 모아가지고 뭐 오디션 해봐야 사실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 걸그룹들 정도의 수준으로 뭐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쭉 봤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기존의 JYP 연습생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이제 또 뽑힌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보다 보니까 일본의 메인 방송이 많이 나와요. 뭐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막 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한번 이제 그 프리 데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오리콘 1위를 해버렸죠. 네. 저는 그때 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트와이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트와이스만 끌고 가도 그때는 이제 스트레이키즈는 좀 JYP가 사실 그 남도는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성공했지만. 그래서 트와이스가 올라갔다가 꺼지고 나서 있지가 뭐 이렇게 조금 커갈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 동력이 없다라고 봤었던 때인데 니주가 이제 오리콘 차트 1위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되게 막 메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인기를 구가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트와이스가 하나 더 생기면 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샀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쪽 업계에 계신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봤던 아이디어인 거고, 이게 그 엔터 쪽은 그 헤게모니를 그 회사가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팬이잖아요. 팬들이 이제 매출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팬이 그 아티스트들한테만 이렇게 꽂혀 있고 그 기업 자체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로열티가 없으면 사실 그 회사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 JYP 네이션이라든지 뭐 SM 타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하이브도 그렇고. 그래서 회사의 그런 그 팬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아이돌을 데뷔를 시키더라도 기본적인 노출 그 풀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도 높고 퀄리티만 올려놓으면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회사에 대한 팬층을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중형사냐 대형사냐. 예. 그래서 JYP가 했던 게 옛날에 그 박진영 씨가 했던 거는 그냥 아티스트를 키웠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현 그 대표님이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 아티스트 베이스에서 회사 베이스로 예, JYP 네이션으로 팬을 아티스트에서 회사로 옮겨오면서 그렇죠. 좀 단단하게 회사를 만드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트와이스 팬들이 그냥 트와이스만 좋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스트레이키즈가 나오면 스트레이키즈도 보고 있지가 나오면 있지도 보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팬 예전에 그 SM이 그걸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SM이 예전에 뭐 동방신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런 그 아티스트들이 나올 때마다 그 팬심이 계속 올라가면서 커지고 올라가면서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JYP가 2.0 체제로 가면서 멀티 레이블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존의 그 리니어 하던 그런 형식에서 그 병렬적으로 이제 가니까 이 캐파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런 팬 자체를 수요 자체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캐파를 늘려버리니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니즈를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로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과연 중간에 있을까? 그래서 오리콘 1위가 그죠. 중요한 거죠. 이 하나랑 또 하나는 이런 음악 업계는 원히트 원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돌 분들도 원히트 원더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저는 오리콘 1위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오리콘 1위까지 갈 정도면 원히트 원더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곡만 뜨고 사라지는 그룹은 아닐 거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그 뭐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저도 뭐 물론 뭐 배팅을 한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으니까. 아, 그죠. 예. 뭐 반영이 됐으면은 뭐 큰 의미는 없었고. 근데 이제 일본 메인 방송에도 나오고 또 일본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니주가 트와이스급으로 될 거다 안 될 거다가 중요하다기보다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뭔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도, 뭐 의미 없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일본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에도 반영 안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됐을 때니까 이제 반영이 막 되기 시작할 때였죠. 업사이드만 있고 다운사이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봐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와이스 막 날아갈 때 저도 그때 포모가 상당히 심했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엔터주는 하나의 잡주였어요. 네, SM 뭐 이런 JYP도 우회상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엔터를 좋아하는 매니저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트와이스가 날아가고 SM도 날아가고 이러면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대세가 됐죠. 네, 대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주도주, 뭐 지금 뭐 양극재 회사들처럼 포모를 상당히 겪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때 뭐 멀티플이 50배, 60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지 못했고, 그때 뭐 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트레이킹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아, 트와이스가 왜 좋은 줄 알겠고, 뭐 있지가 왜 좋은 줄 알겠고, 그래서 계속 그 트레이킹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니주가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배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봤는데 아직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투자했다. 근데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어디 써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참 영원한 숙제죠. 업계 비밀인가? 아니에요. 업계 비밀 전혀. 밴드가 있죠. 밴드. 네. 밴드라는 그러니까 거. 멀티플 밴드. 어.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어떤 멀티플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가가.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 대비 몇 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시장의 그 회사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그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막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데 밴드 하단에 있다. 아니 밴드 뭐 중간에 있다. 이러면 그게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너무 좋아. 근데 밴드를 뚫어버렸어요. 이거는 아 반영이 과거의 비즈니스 이상의 그 주가를 반영시켜 준 거니까 아 요거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 회사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과거에 놀던 밴드 안에 계속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리고 밴드 하단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쉬운 표현으로 돌려보자면 네. 주가가 안 올랐으면 반영 안 된 거고 올랐으면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진 않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올랐어도 멀티플이 낮으면 그 멀티플 밴드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신규 사업 말고 기존 사업의 이익 범위 내에서 올랐어도 계속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밴드라는 게 그 주가가 올라도 그 밴드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의 이익의 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상승이 이 폭 자체가 많이 상승하고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밴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이렇게 니주 같은 신규 매출은 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 이익이라는 그렇죠. 거에 예. 이익 자체에 이 신규 그룹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의 멀티플 내에 있으면 네, 이 신규 그룹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기존 사업의 악재로 떨어지고 이게 반영돼서 그 밴드 내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근데 최소한 그러면 잃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도 적정 주가긴 하니까. 네. 그러네. 근데 그건 정말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 말씀해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2차 전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제 사례이기도 한데. 그래요? 네, 실패 사례이기도 실패라기보다는 뭐 성공하지 못한. 네. 근데 2차 전지 소재가 붙으면 당연히 리레이팅이 될 거라 보잖아요. 반도체 소재의 멀티플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죠.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는 이익 대비 가치를 다르게 주니까.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유지만 되면 이게 붙으면 이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근데 반도체가 하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게 없었으면 아마 주가는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버텨줬던 게 멀티플은 버텨줬던 거죠. 다른 애들 박살난 거 대비. 반도체가 꺾였는데 2차 전지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잘 유지가 됐구나. 그렇죠. 많이 안 빠지고. 네. 희한한 게 그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올라갈 때는 소폭 오르더라고요. 반도체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 되니까 정말 소폭 오르고. 그렇구나. 그럼 제가 생각한 의심이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업 자체가 일단 탄탄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게 얹어지는 거에 기울기가 높으면 좋고, 그리고 본업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정할 때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은호님은 이 가치 평가의 달인이잖아요. 그렇게 달인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적어도 정확하시죠. 업계에는 적어도 네. 은호님은 가치 평가의 달인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치 평가 말씀하시는 거 이익 대비 멀티플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저는 괴리가 오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익은 얼마고 이 산업은 이익의 몇 배를 준다. 그럼 이게 적정 주가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달인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치 평가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DCF 뭐 나는 DCF로 한다. 뭐 나는 뭐 퍼로 한다. 뭐 나는 뭐 EBITDA로 한다. 나는 뭐 현금 흐름으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익과 현금 흐름의 갭이 크면 현금 흐름으로 해야죠. 대부분은. 그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회계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데 이게 크게 차이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조업은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점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말고 이제 다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현금 유출이 되지 않는 비용들이 이제 잡히긴 하지만 제조업은 사실은 그 시점 차이지 그냥 그 리니어하거든요. 그냥 뭐 이익하고 결국 현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DCF하고 퍼가 뭐가 다르냐? 뭐 DCF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퍼는 그냥
우리가 기업 가치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요. DCF는 초기에 많이 잡는 거거든요. 초기에 보통 이제 그 기업 성장 곡선이 S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초기에 많이 잡은 다음에 나중에는 영구 성장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그 땡겨가지고 이제 계산한 게 DCF고. 그렇죠. 그냥 요걸 정리해서 그냥 하나로 정리한 게 그냥 퍼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은 뭐 난 DCF로 하면 좀 더 정교한 것 같고 한데 결국 내가 가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가정값 조금만 달라져 많이 달라지니까. 예. 이게 결국 똑같거든요. 결국 이익의 함수로 나오는 거죠. 이익의 배수로 나오는 거죠. DCF도 처음에 뭐 이익이 다르다고 하고 한다고 해도 이거 나중에 정리하면은 올해 이익 대비 몇 배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결국 똑같은 얘기라. 어. EBITDA는 이제 처음에 그 캐펙스가 많거나 초기에는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적어지는 그런 기업들의 진정한 그러한 뭐 현금 창출력을 보고 싶을 때는 EBITDA로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은호님이 쓰신 책 중에 네. 워렌 버핏처럼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고 싶어서 네. 워렌 버핏 과거 투자자 레터 네. 중에서 적정 주가 구하는 거 나온 것만 막 다 정리해가지고 네, 맞아요. 혼자 막 보고 있었는데 네. 이걸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배신감, 나 너가 나 엄청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네. 그 멀티플이 왜 나왔는지. 아. 예. 왜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는 이익 대비 다른 숫자를 주는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예. 되는구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박살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느낌 없이. 그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멀티플을 막 줘요. 아, 그죠? 예, 예. 근데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고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는데 그 시장이 잘못 보는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냥 막 준단 말이에요. 이거 뭐 독점이고 뭐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기업이고 하면은 멀티플 4배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로 뭔가 딱 스태틱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투자에서? 저는 거의 한 반 이상. 반 이상.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밸류에이션에 너무 매몰되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결국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장된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주는 그 배수니까. 근데 이제 그 논리를 알아가고 하는 데는 중요하죠. 근데 저는 결국 밸류에이션은 후행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업의 현실이고, 그 기업의 그 경쟁 우위이고, 그리고 기업의 업의 방향이고, 그래서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그런 이제 평가 툴인 거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을 간과한다. 그러면 이제 재앙이 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반영된 상황, 어디까지가 반영됐는지를 모르고 들어가면 나는 마냥 기다리는데 시장은 이미 몇 년치를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도 주가는 오히려 제자리거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도 너무 어려워요. 호송세월하는 거. 시장은 몇 년치를 반영했다.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어려워. 어렵죠. 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시장은 몇 년치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예. 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 정확하지 않다. 네. 다만 이런 거, 그러니까 버핏이 표현한 말 중에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뚱뚱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몸무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이익의 이상을 반영한 거는 아마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아, 그 산업을 잘 안다면? 안다면 주가를 보면. 네.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잘 알면 내년까지 그래 내년치까지는 그래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라는 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거는 싸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감이 안 온다면 내가 이 산업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 알아도 주가는 모르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하시는 그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 대비 멀티플이잖아요. 네. 이익에 몇 배를 줄 것이냐. 그리고 몇 배는 산업마다 다르다. 네. 라는 게 이제 우선 핵심인 거고, 이익은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익이 써 있으니까. 네. 멀티플의 이 숫자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는 몇 배를 준다.
2차 전지 몇 배를 준다, K-팝은 몇 배를 준다, 이거를 어디에 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시장의 평가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기업이 있으면 네. 그 기업들을 그 피어라고 묶어 보잔 말이죠. 그 섹터에 각각 그 기업에 주는 그 멀티플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예, 뭐 ROE 차이도 나고 앞으로의 성장성 차이도 나고 성장성이 뭐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뭐 경영진의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찾자는 거죠. 예. 그 말은 결국 몇 배라는 거는 그 기업의 과거에 몇 배를 받았느냐와 친구들이 몇 배를 받고 있냐 이거를 조합해서 적정히 중간값으로 정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기보다 네. 거기서 변화가 있는 기업. 아, 그러니까 현재는 적정히 중간값이고 네. 기업의 내용을 잘 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캐치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애가 있어. 네. 멀티플이 막 차이가 나. 근데 얘를 막 따라가려고 그래, 얘가. 근데 진짜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얘를 지금 그게 뭐 이 정도까지 평가를 안 받더라도 얘한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같은 학원을 다녀요. 근데 얘는 전교 10등을 해. 근데 전교 1등이 하는 방법을 얘가 다 알았어. 그래서 나 앞으로 지금 정말 해갖고 쟤 이길 거야. 이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냥 과거와 동료들 평가를 얻는 거고 내가 투자하냐 마냐에서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서 이거를 높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은 퍼 70배하고 90배가 있는데 90배짜리랑 비슷해질 것 같은데 70배짜리가 저평가 받는 거냐?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야 되는 거냐? 되게 좋은 질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뭐 100배를 받는데 그러면 50배 받는 애가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의 그런 그 허들을 두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버핏도 그래요. 네, 버핏도 본인의 허들이 있어요. 멀티플의 허들이. 허들이 있다는 말은 이 이상은 주기 힘들다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50배, 100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게 장기적으로 가기 힘드니까 네. 몇 배 이상은 아무리 잘해도 힘들다. 네. 뭐 이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대표 그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네. 중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이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업의 멀티플의 2배를 받고 있다. 50배인데 100배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재밌는 거는 얘가 반이 됐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반이 될 줄은 몰랐네. 100배가 50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올랐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그 양극재 기업들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셀 기업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 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 주식은 위험이 천만하니까 그렇죠. 그냥 뭐 정부 채권 이런 거 맡겼을 때 금리를 얼마나 주느냐 이게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더라도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임대 수익률이 국고채 10년 수익률이랑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는 거죠. 네, 한 3%, 2%이 정도. 거기서 좀 이제 오버가 되면은 뭐 1%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거고 작년 재작년에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면 한 3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밸류를 준다는 건 정말 성장성이 엄청나거나 아니면 안전자산보다 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정말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확률은 좀 낮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적자회사는 투자 못 하겠네요.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요? 결국 흑자를 낼 거라는 희망하에. 적자지만 예. 얘는 이렇게 흑자를 낼 거야. 예. 라고 해서 거기에 곱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오. 그걸 땡겨오는 거죠.
예. 아, 이것도 생각하시는 적정한 가치 평가의 방법이다. 아, 왜냐면 이제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 작년에 이제 그 적자 회사들 특히 이제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 밸류가 높았던 게 그 PDR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PDR이 왜 유행을 했냐면 PDR은 보통 이제 PER이라고 해서 네. 이익인데 네. 이제 D라고 해서 드림, 예, 드림이죠. 꿈.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미래의 매출이거든요. 아, 예, 미래의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미래에 많이 늘어나면 그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하면은 매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 정도 매출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가정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해준 게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유의미한 밸류에이션이다. 왜냐면 그게 이제 미래가 그만큼 확실하다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오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이익을 내기가 비용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리고 자금도 계속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적자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받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계속 규모의 결국 이런 그 플랫폼 회사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지고 비용 효율을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규모를 늘려도 인건비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면 니네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그럼 이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그럼 가치가 없는 거네. 기존에 생각했던 가치가 다 무너졌던 게 이제 작년에 그런 PDR 기업들의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방금 아까 그 이익에 산업 멀티플을 곱한다에서 이익도 현재 이익이 아니라 그냥 미래 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확정적이면. 아, 확정적. 그러니까 확정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확률이 높다면. 확률이 높다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양극재 기업들의 멀티플이 높은 게 바인딩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가 어떻게 돼도 그 고객사에서 그 계약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땡겨올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 마진이 유지가 되면 이익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냥 평가시켜버리는 거죠. 이 멀티플 이외에는 또 주목하시는 그런 다른 요소들이 있나요? 아, 저는 사실 멀티플도 멀티플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경쟁 우위인 것 같아요. 경쟁 우위. 네. 아,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리서치의 핵심은 그거여야 한다고 봐요. 아, 왜 이 회사 하필이면 왜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아, 그거를 정말 집요하게 파악하고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리서치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적 우위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더 모호하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애가 왜 공부 잘할까? 그렇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밖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게 이제 뚜렷한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뚜렷해 보여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좀 고객과의 관계가 얼마나 좀 스티키하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끈끈하냐. 네. 그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이 좀 확장 가능한지. 네네네. 이런 것들. 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B2B라고 해도 얘네 쓸 수밖에 없고 뭐 ASML처럼. B2B도 결국 고객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쓸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의 그 기술적인 그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그거를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비유하자면은 투자라는 거는 비가 어디에 올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얼마나 큰 대야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편이다. 그래서 대야의 크기가 클수록 비가 오는 걸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 투자인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뭐 요만한 그냥 뭐 밥그릇이면 사실 뭐 얻게 되는 건 별로 없는 거고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큰 대야를 내가 하나 가져가서 하면은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이 해자라는 거는 이 그릇의 대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경쟁사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마진이 높으면 일단 마진이 높으면 어느 정도 해자가 있다고 봐요. 마진이 높으면 해자가 있다. 왜냐면은 그게 물론 일시적으로 마진이 높아진 걸 수도 있는데 좀 유의미하게 마진이 유지가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해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아마존이 했던 말 중에서 너의 마진은 나의 경쟁력이다. 아마존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네. 아마존이 마진이 높은 산업에 들어가서 네. 남들의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네. 그러면서 아마존은 커지고 이 마진 높은 애들은 결국 줄어들고 네. 이게 아마존이 했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마진이 높은 건 오히려 침투당할 수 있는 확률만 높아지고 다운사이드만 있다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 데볼스 어드보케이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키나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거를 대체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예. 그걸 종속시켜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예. 패션 쪽은 다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를 또 역으로 받아치는 게 이제 코스트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나도 마진 안 먹어. 이러고 이제 네가 뭐 먹게 할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안 먹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의 영역을 더 구축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그 마진은 작았지만 경제적인 해자는 상당히 고객 충성도는 제대로 가져간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럼 다른 기업의 전략을 좀 잘 알아야 되네요. 잘 알아야죠. 오. 예.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의미 있게 봐야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리서치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그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은 다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뭐 회사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경쟁사라든지 뭐 이런 것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은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피하거나 리스크를 잘 제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가 사실 그런 좀 지난한 과정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제일 처음 볼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그죠. 뭐 후행적으로라도 누가 분석해 놓은 거라도 네. 좀 면밀히 봐야겠죠. 그럼 어쨌든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것이 물론 이제 그런 그 레포트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유행을 타면 주가는 높겠죠. 예, 그런데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주가는 또 조정을 받거든요. 또 기회가 와요. 그렇게 또 스터디를 해놓으면.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바뀌지 않았는지 또 팔로우업을 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트와이스 때 못 샀지만 니주 때 산 것처럼. 네, 트와이스 때 그때 막 레포트 엄청 나오잖아요. 막 K-팝에 뭐 지금 막 2차 전지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 반도체 붐일 땐 반도체만 나왔거든요. 막 서점에 막 반도체로 깔리고 공부하세요 그때. 공부하시고 공부하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차 전지도 지금 2차 전지 책들이 깔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고 얼마 전에 나오신 배터리 아저씨 책도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 그분의 그 책을 박순혁 이사님 책을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은호님도 결국 그런 분들이 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막 다른 뭔가 이게 은호님만의 루트 막 이렇게 정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양극재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제가 잘 알기가 힘든 그런 분야이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박순혁 이사님이 그 업계로 가셔갖고 리서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의 오해가 있을 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그 파악한 경제적인 해자를 그 기업들의 해자와 업황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하신 거고 실제 그분의 이야기가 맞아 들어갔고 IRA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폭발했던 거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뭐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 업계에서 그 산업에서 뭔가 좀 나랑 좀 맞는 기업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그 한번 붐이 왔을 때 공부를 해놓으면 거기서 좀 나랑 좀 맞는 그런 나는 좀 뭐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고 소재도 좀 한두 개의 소재보다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가는 쪽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이 보이면 계속 그런 기업들을 팔로우하다 보면 또 주가가 또 조정을 받고 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트렌드가 불 때 그냥 트렌드 거부하지 말고 예.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트렌드가 꺾일 때쯤에 다시 기회가 오니까 그때 잡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그 유리자산운용에 4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여의도에 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 상당히 좀 큰 하우스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운용도 하고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여의도에 돌아가는 생리 이런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주도주가 형성되잖아요. 그걸 못 사고 버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집단 안에서 개인들이야 뭐 안 먹고 말어 이러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주도주를 편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면 그 고객사나 그 자금을 맡긴 기관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못 버틴다고요. 그럼 결국 사요. 늦게 사는 거죠. 그 줄서기예요, 줄서기. 근데 살 때 그냥 사진 않잖아요. 세미나 다 들어보고 일단 이해는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죠. 탐방도 열심히 가고. 그래서 사긴 사는데 물려요. 나중에 이제 썰물 때 되면은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초기에 들어가거나 그때 잘 팔고 나온 게 아니면은 물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그렇게 되죠. 네, 불안하니까. 네.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안을 떨쳐내잖아요. 이게 전문가들도 그러는구나. 그렇죠. 개인들만 그런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최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뭐 반토막 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물린단 말이죠. 물리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음 사이클엔 먹어요. 네, 왜냐하면 알거든. 네, 이제는 정확히 알았거든. 그러니까 백신 한번 맞고 코로나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는 쉽게 넘어가는 건 비슷한 거죠. 그때 너무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그 섹터들이 한계가 넓어지면 나중에는 그 안에서 내가 나랑 맞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새로 나온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팔로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탐방을 뭐 그런 기업들만 가거나 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럼 2차 전지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는 되게 열심히 왜냐면 이거는 뭐 당장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못 하고 포모를 겪을 수도 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본인이 좀 캐치업할 수 있고 본인하고 좀 그 투자의 방향이나 경영의 방향이 그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기회로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혹시 공부할 만한 산업 중에서 2차 전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공부할 만한 산업이라는 게 저는 네. 계속 그 수요가 좀 늘어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K자 붙은 비즈니스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2차 전지랑 뭐 K-팝.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드라마. K 뭐 방산이 됐든 뭐 K-방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전차 뭐 작년에 뭐 수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 그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럼 2차 전지, K-팝, K-드라마, K-방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K 뭐 소비재라든지 K-소비재는 또 너무 넓으니까. K-의류? 뭐 의류, 뭐 패션, K-패션. 예, 뭐 그런 그리고 또 피부 미용 쪽, 미용. 예, 뭐 그런 쪽이라든지. 지금 은호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공부해두면 나중에도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사라 이게 아니라. 예. 얘기하면 또 댓글에 뭐 나올 만한 거 다 얘기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은호님은 워렌 버핏을 좀 많이 언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오늘 예. 중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페이스북에서도 좀 자주 말씀하시는데 버핏 팔이죠. 예. 은호님이 워렌 버핏을 좋아하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버핏을 좋아하는 배경은 사실 저도 처음에는 버핏을 그냥 책으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주 레터랑 뭐 이제 애니얼 리포트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뜯어 보니까 제가 느낀 버핏은 그냥 돈 되는 거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예.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정형화 시켜갖고 본인의 포인트를 이제 버핏에다가 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나도 이제 버핏처럼 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뭐 수십 명 버핏 전문가가 있는데 국내에만 한 3분의 2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버핏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돈 되는 거 다 하는구나. 뭐 해자가 있는 기업을 투자하기도 하고
뭐 정말 헐값에 거래되는 그런 지방채를 헐값에 사가지고 뭐 2배, 3배 먹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아마존이 테크 붐이 꺼졌을 때 전화사채 투자해가지고 그걸 뭐 회배를 내기도 하고, 뭐 코카콜라만 사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코카콜라, 뭐 가이코, 뭐 애플 이렇게 되니까 마치 그냥 우량주 뭐 카카오 네이버를 뭐 작년에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게 버핏의 투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또 지금의 주도주를 사서 묻어두고 절대 아니에요. 버핏이 코카콜라를 투자하게 된 배경은 코카콜라가 그동안의 실수를 다 접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에 들어가고 ROIC를 높이는 바틀링 회사들을 이제 M&A를 하겠다. 그 시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마치 운이 좋아서 뭐 동구권도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10배를 갔던 건데, 그러니까 버핏은 정말 본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버핏과 관련된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컨트롤러블. 네, 언컨트롤러블한 건 절대 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굴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그냥 해봐서 될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그러한 그 비록 내가 M&A는 안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의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했을 때는 안 샀거든요. 맞아요. 네, 팀쿡이 오니까 팀쿡이 오고 나서 막대한 주주 환원으로 가고 이러면서 산 거잖아요. 그리고 IBM 같은 경우도 실패는 했지만 과거에 그냥 쭉 봐오기만 해오고 막상 들어간 거는 이제 주주 환원이 이제 강하게 될 때, 그래야 이제 바텀을 잡으니까, 그 바닥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에 이제 안 맞았었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철저하게 컨트롤러블한 상황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상장사건, 비상장사건, 이제 그런 보이는 영역에만, 뭐 10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만 들어가는데 되게 상당히 자유롭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싼 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데 저도 버핏을 공부하면서 그런 좀 자유로운 투자자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그레이엄과 그런 필립 피셔의 조합일 뿐더러 그냥 버핏이 보는 영역은 본인의 그 영역이 확고하면서도 그걸 계속 좀 진화도 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옛날의 식으로 그런 또 투자를 또 단행한단 말이죠. 상당히 그런 자유로움과 그런 그 명석함이 저는 되게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혹시 이런 워렌 버핏 말고는 또 누구 좋아하세요? 그 닉슬립? 아, 네, 그 책 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그 노마드 투자자, 네네네네. 노마드 투자소환. 어. 닉슬립의 그 책 보면서 그 물론 이제 아마존과 코스트코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기업을 그 판 그 깊이를 보면 와, 이거 이 정도까지 팔 수 있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해자 하면 그냥 코스트코 해자는 그냥 뭐 대충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얼마만큼 주주와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지 그걸 가이코와 비교해 가지고까지 숫자화 시키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기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그 헌신과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팔 정도면, 그리고 또 많이 샀단 말이죠. 저는 진짜 그 투자를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깊게 파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많이 버텨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야죠. 근데 아까도 많이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이 산다는 건 얼마나 산다는 거예요? 그건 좀 개인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본인이 은원님 좀- 기준에서 저는 그래도 의미 있게 살려면 20% 이상? 20% 이상. 네. 은원님은 사실 그냥 그 전업도 하셨다고 하셨었으니까 전업하셨을 땐 포트폴리오를 한 몇 개 정도 가져가셨어요? 전 전업했을 때는 3개였어요. 3개요? 네. 되게 공격적으로 하셨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한 10개 정도로 좀 늘렸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지금은 몇 개 정도 하세요? 지금은 5개. 지금 네. 랩펀드를 하시는데 5개. 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사이즈가 작기도 하지만. 근데 고객들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물론 크죠. 네. 근데 변동성이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변동성은 뭐 그냥 시장에 있으면 필연인 거고. 근데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 오히려 이게 좀 줄면은 그 내가 잘 아는 기업들의 그 범주가 이제 줄어져 있고 내가 이제 아는 기업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물론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하죠. 그러면은 하나 사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들고 계세요? 아, 그거는 뭐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넥스 한 3년에서 5년까지 가져가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럼 평균적으로 평균 한 1년? 1년에서 2년 정도. 평균 1년에서 2년. 네. 오. 그러면 3년 가져갔던 거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 그 변동성이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은 위의 변동성은 사실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아래 변동성이 리스크인 거지 위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로 떨어졌는데 회복 안 하면 또 그거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되는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리스크가 아닌가요? 근데 아래로 가는 거는 좀 필연이라고 봐요. 아, 필연이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결코 주가는 이렇게 줄로 쭉 긋듯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나.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샀든지 간에 네. 분명히 물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뭐 시장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뭐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기업 들고 있어도 뭐 맞아요. 다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 때 내려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려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려갔을 때 최소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버텨야 돼요. 더 사지 못해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그 시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만의 그런 뷰를 가지고 깊이 있게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버티지. 안 그러면 못 버티거든요. 남한테 단순하게 들은 얘기 가볍게 아는 정도면 불안해서 못 버티죠. 근데 버텨야 이게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왔을 때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그래서 딥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몰빵은 좀 위험한 거. 네, 3개 정도면 몰빵 아닌가요? 그때는 좀 본격적인 좀 5개. 5개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5개에서 10개 좋아하긴 하지만 5개도 공격적이긴 한데 충분히.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회복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구나. 이게 시장이 제한돼 있으면 사이클이 왔다가 가면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확장이 있으면 설령 내수가 좀 꺼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꺼지더라도 2차 전지가 붙으면 그래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정도 같고, 그러니까 저도 뭐 결국에는 이제 다른 그 뭐 구루들이나 그런 뭐 하시는 말씀이 아마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예, 투자의 왕도라는 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전업을 하시거나 뭐 개인을 하시고 뭐 잘하신 분들은 뭐 계속 가시면 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이 잘 안 나고 하더라도 너무 뭐 상심하지 마시고, 예, 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좀 기업과 산업과 본인이 좀 잘 아는 영역에 좀 충분히 정말 그 닉슬립처럼 그 정도의 깊이로 저는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닉슬립은 뭐 매니지먼트도 만나고 했지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탐방이나 전화 통화하면은 그래도 가능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아는 소수의 기업들로 한정한다면 그게 뭐 미국 기업이 됐든지 간에 뭐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매크로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또 버핏이 뭐 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버핏도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맞아,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말한 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 한 거를 좀 보시라고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버핏이 뭐를 투자했는지, 그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보고 그 당시에 그런 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말만 막 어록들 갖다 놓고 하지 말고. 그렇죠. 멍고도 마찬가지고. 멍고도 뭐 알리바바 손절하잖아요. 뭐 어록은 뭐 그죠. 하여튼 좀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실제적인 것들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이런 좋은 채널들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닙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아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